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와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대선이 딱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표심을 정한 사람도 아직 고민 중인 사람도 각자의 이유로 생각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보다 나은 하루, 조금 덜 불안한 내일이면 좋겠다는 마음. 투표는 그 바람을 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모인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지금 출발합니다.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단일화하는 게 아마 그 두 쌍방에 모두 도움되는 것이어서 단일화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거의 확실하다. 네,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단의 대책은 이준석 후보가 있습니다. 매일 생각나 언제부터 봄이 오는 캠퍼스 잔디 앞에 발베개를 하고 누워 편지를 쓰네. 이재명 후보의 허접한 경제관이나 아니면은 혹세무빈하는 그런 정책들을 짚어내면서 이재명 후보의 무능이 증명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부지리로 얹혀가는 주제에 계속 단일화 프레임 같은 걸로 정치 혼탁하게 하지 말고 이 판에서 빠져주십시오. 오늘 판도라를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복기왕 의원, 기호 2번 국민의힘의 권영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한 분은 아산시장 하셨고 한 분은 대구시장 하셔서 뭐 충청권 TK 민심은 빠삭하게 아실 텐데 어떤가요, 이 현장 가면? 먼저 복기왕 의원님, 그 충청권은 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어떤가요, 현장 가보시면? 지금까지 충청에서 치고 당선된 후보는 없었죠. 네. 그래서 충청 민심이 가장 중요한데 충청도 사람들은요, 우스갯소리를 해도 조금 있다 웃어요. 박수도 조금 있다 나와. 그래서 선거운동회가 정말 어려워요. 반응을 찍겠다는 건지 안 찍겠다는 건지 헷갈려요. 그래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지만 반응을 알기가 좀 어려웠는데 네. 이번에는 특이하게 많이 분출이 돼요. 그래요? 저희들이 선거운동하고 하다 보면 빵빵하고 손 흔들면서 화이팅 화이팅 하는 이 반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충청권에서 그래도 이번에는 희망이 많이 보이겠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자, 권영진 의원님, 이 영남권은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 이 대역전을 하기 위해서 이거 꼭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네. 드디어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된다. 이렇게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이게 하는 거 보니까 꼴 보기 싫고 윤석열 대통령 믿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밖에 못하냐. 아이고 막 이번에는 투표 안 할란다. 차라리 준석이나 찍지 이랬던 사람들이 야 이러면 큰일 나겠다. 진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냐. 자유대한민국 지키려면은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이 막 도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요. 예. 지금 두 분 뭐 말씀 주신 거 보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뭐 모두 지금 후보가 지금 당선이 돼야 될 것만 같은 분위기인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기왕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보겠습니다. 김문수는 윤석열 땡땡땡, 이재명은 국민의 땡땡땡,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아, 이 땡땡땡 세자가 같은 거래요. 땡땡땡. 김문수는 윤석열의 해초리. 회초리. 이재명은 국민의 해초리. 회초리. 정답인가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내 설명해 줄게 이따가. 아무튼 근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억지로 오답을 맞추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뿅망치 이런 거 없어요? 뿅망치? 뿅망치. 한 대 때려드리게. 야, 자, 그럼 정답은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결국은 친윤 세력, 윤석열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는 친윤 세력들이 억지로 대선 후보로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요,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0%다. 그런데 아까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특단의 대책은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단일화에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3년 전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 그렇게 매달리고 해서 단일화해서 결국은 이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게 했는데, 거의 정치하는 행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닮아 있어서 아바타. 그리고 이재명은 국민의 말씀을 정말 잘 듣는 국민의 아바타. 저는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드렸는데 말이에요. 아니, 지금 약간 단일화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 이 놀랍게도 다음 주 새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누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지 표심에 영향을 미칠 막판 변수로 단일화가 꼽히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의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내란 단일화를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결국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에 알고, 국민의힘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내란 행위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다시 그 본색대로 단일화할 것으로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오늘 즉각 후보를 사퇴하시면 됩니다. 네, 권 의원님, 그 방금 영상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이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힘의 열망은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화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단일화 몇 %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단일화에 대해서 열망할 줄 몰랐습니다. 아, 열망한다. 아마 그 얘기는 네. 속으로는 단일화 안 되는 걸 바라겠죠. 그런데 이제 지지자들에게 야, 저쪽에서 단일화 하면은 우리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뭉쳐라, 이 얘기를 딴 얘기로 단일화 할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오늘 아침에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 하는 얘기를 보니까 단일화는 100% 안 한다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100% 안 한다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단일화는 사실은 보수 지지층들은 단일화를 해서 어떻게든지 좀 이겨달라는 열망이 강한데, 아니 당사자인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나오면은 단일화 가능성은 저는 뭐 몇 프로냐라고 얘기하면 49%, 50%보다 낮다라고 봅니다. 낮다라고 보고 과연 단일화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아름다운 단일화로 가면은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들이 그대로 옮겨오면 이건 100% 이기는 선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 지금처럼 뭐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격다짐으로 단일화를 할 경우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던 층들이 우리한테 오겠느냐, 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상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의 상당 부분은 단일화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로 갔다는 사후 조사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면은
저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어떤 방법. 방법이 있나요? 국민들이 투표로 단일화 시켜주는 거예요. 투표로. 투표로 단일화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후보에게 이준석 후보가 지금 한 10%인데 네. 이준석을 찍어서 이준석이 당선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준석을 찍으면은 이재명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에게 몰아주는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투표로 단일화가 되는 네. 것 그 방법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지금 그래 생각. 약간 말씀하시는 건 이제 사표 방지를 위해서 될 사람에게 표를 좀 몰아줬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단일화의 키는 이준석 후보가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저희 뉴스세븐에서도 오늘 이준석 후보가 출연을 해서 단일화 가능성이 0%다. 그러고서 아주 완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복귀영 의원님, 이준석 후보의 이 발언은 사실상 전략적 밀당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진심으로 난 단일화 안 해? 이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단일화 안 해가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해 라는 요구인 거죠. 이 상태로 가면 지잖아. 결국은 나라도 선택해. 라고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일종의 큰 소리 뻥 치면서 협박 비슷하게 하는 것인데 결국은 안철수 후보도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틀 전 거의 이제 사전 투표를 앞둔 이틀 남은 건데 세게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다 줄게. 어디까지 주는지 한번 보자라고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국민의힘 그 진영들이 패했을 때 결국 대선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단일화를 그 지지자들이 원했는데 단일화가 안 했어.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의 책임이 가장 커. 그러면 이준석은 미래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안철수처럼 그냥 조용히 단일화 당한다. 이거는 제2의 철수가 탄생하는 꼴이라 네. 결국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 있어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요.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주든지 아니면 당을 주든지 통째로 그리고 그 당을 주면서 안전장치를 무엇을 마련해 줄지 이런 것까지 주지 않으면 단일화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 그래도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단일화의 가능성을 찾는 것 아니겠는가.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의 가능성을 높게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싶고 그것이 현실적인 그 정세 분석 아닌가 싶습니다. 복귀영 의원님도 단일화 된다고 보세요? 친윤 현재 그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친윤 분들이 나의 것을 모두가 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단일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근데 뭐 사실은 그건 잘못된 진단이에요. 왜요? 친윤 들먹이는 얘기는 단일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친윤을 들먹이는 거. 지금 친윤들이 나서서 단일화 한다고 해서 단일화 되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단일화를 안 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친윤을 동원하는 프레임이 하나는 작동한다고 봐요. 작동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재명 후보도 단일화 된다라고 보시고 또 복경환 의원님도 단일화 된다라고 보시는데 그러면은 단일화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민주당이 저렇게 진단하면은. 지금 약간 이제 단일화와 친윤 의원님들의 어떤 관계 또는 뭐 속내 뭐 여기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저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고요. 이 단일화 관련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이죠. 청년의 꿈에서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실상 단일화하지 마라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먼저 복귀영 의원님, 네. 왜 이 홍 전 대구시장이 이 시점에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보세요? 이도 저도 다 싫다. 다 싫다? 다 싫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국민의힘은 진다. 진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래도 내일의 희망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홍준표 전 후보에게 여러 청년들의 지지가 좀 홍카콜라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지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과 희망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라고 어찌 보면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도 한데
결국은 김문수 후보는 진다. 그래서 그나마 내일을 기약하려면 이준석밖에 없다. 라고 힘을 실어준다. 이런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홍 시장님이 굉장히 정치공학에 뛰어나고 순간순간 이게 민심을 읽는 데는 아주 뛰어나요. 네. 근데 깊이 있게 큰 판세를 읽는 데는 매번 실패해요. 매번 실패. 매번 실패해요. 제가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막판까지 윤석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만나서 윤석열 형님 윤석열 후보 좀 도와주십시오. 형님이 도우면 이깁니다. 그랬더니 야, 그 내가 안 되는 선거에 왜 설거지하냐 이 정도셨거든요. 근데 결국 윤석열 됐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도 사실은 뭐 제가 볼 땐 김문수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야, 니들이 나를 버리고 김문수 가지고 될 것 같아? 이런 심리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준석, 홍준표는 또 특수 관계란 측면도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이준석에게 투표하는 것은 사표가 아니다 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계속 이준석 너 단일화 하지 말고 계속 가고 이준석 밀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준석이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래 가면 누가 되겠어요? 이준석을 도와주는 척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속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내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파란 넥타이 맸다가 또 빨간 넥타이 맸다가 김문수 지지한다고 했는데 또 이준석이 편은 뭐 투자라고 얘기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계속 가면은 이재명 도와주는 꼴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요즘 와서는 이렇게 홍준표 선배가 이게 정치 고수인지 카멜레온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그분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맞출 것 같아요. 이번 판은 틀렸다, 졌다. 다음 판 기약하자. 이런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끝나고 6월 3일 끝나고 나서 두 분 다시 모셔서 어느 분의 이 전망이 맞았는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일화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지지한다. 그런데 당권과 엿바꿔 먹는 정치공학은 반대한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 단일화를 추진하는 당내 움직임이 다른 의도가 있다. 이런 취지인데 이거 한동훈 후보 전 대표의 오해인가요? 근데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밖으로 말하면 안 되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위험한 대통령이고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그러면 이제 김문수를 당선시키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뭐 단일화 하면은 친윤 뭐 어떻고 엿바꿔 먹고 이런 얘기까지 솔직히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한동훈 대표가 장점도 많은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좀 덜 이렇게 다듬어졌다 그런 생각이 불필요한 들어요. 얘기를 불필요한 했다 이 얘기죠. 말씀을 사실은 주시는 것 불필요한 같은데. 얘기예요. 아니 저는 오히려 한동훈 씨가 굉장히 솔직해졌다. 솔직해졌다. 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한동훈 씨의 그 행보를 보면 대선이 아니고 당권 뛰고 있다라고 모두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름 없는 유니폼도 있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 지지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 판은 질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의 당권 세력들 싹 몰아내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판짜기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단일화하면서 당권을 이준석에게 넘겨줬을 때는 본인은 그야말로 닭 쫓는 모가 지붕 쳐다보는 이런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단일화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 아닌가 싶고 모처럼 만에 속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까 지금 이름 없는 그 선거 옷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관련 영상을 좀 담아봤는데요. 일단 함께 보시죠.
아재들이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일부러 이름 안 새겨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대통령 반드시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막아봅시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네,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그 김문수 후보랑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고서는 일각에서는 어쨌든 당력을 집중시켜서 지지율 향상에 좀 도움이 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거 그래도 이제 이후 대선 이후에 당권을 위해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맞다 아니다까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조금 빨리 하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준이 고맙네. 혜준이 고맙네. 네. 자, 복경 의원님. 여전히 당권을 갖고 싶어한다. 아, 네. 자, 자, 이번에는 권영진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이재명은 땡땡땡 다 했다. 땡땡땡 땡 다 다 했다. 했다. 뭔가 하나 띄어쓰기가 있네요. 띄우고. 한 칸 띄기입니까? 땡, 네. 땡 오, 다 또 했다. 이런 또 문제는 처음 봅니다. 아, 저는 배려를 해서 쉬워요. 굉장히 이거 쉬운 굉장히 문제를 쉬워요. 했었는데 굉장히 쉬운 거야. 저 질문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아, 그래요? 아니 뭐지? 제가 모르겠어요. 설마 우리 점잖으신 의원님께서 안철수 후보가 어느 유세장에서 보니까 이재명은 이재명을 다했다. 그래서 이재명 다했다라고 일종의 장난스럽게 하던데, 그 명자가 목숨 명자 아닙니까? 설마 그 피습까지 당했던. 그래서 설마 그건 아닐 테고, 아 이제 야당 일 다 했다. 야당 일 다 했다. 이제 여당 일만 남은 것이고, 아. 혹은 이제 국회 일 다 했다. 국회 일 끝내고 이제 정부 일 할 때니까 이런 뜻이 아닌가 자, 저 싶습니다. 정답을 알면서 일부러 오답을 아. 정답 얘기해서 아, 이재명은 이재명 다 했다. 아. 그거 알면서 짧게 이유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그동안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 후보는 정상적으로 만약에 사법 재판이 진행됐으면은 대통령 후보 못 될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만 좀 늦게 하든지 안 했으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보낼 수 있었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뭐 이 방탄국회, 또 요즘은 들어서는 방탄보고 방탄유리, 또 방탄 입법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용케 지금까지는 왔지만은 결국은 아무리 방탄복 방탄유리도 민심을 막을 수는 없어요. 민심은 이제 완전히 돌고 있다. 이제 보니까 이재명 우리 후보에 대한 실체는 드러나고 있고, 짤막하게 이제 충분히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짤막하게 제가 알고 보니 예. 진짜는 김문수더라 이렇게 민심이 돌고 있으니까 네. 그 민심에는 못 당하지. 그거는 서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실제 그 저승길 앞까지 다녀오신 분 아닙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에 의해서 피습을 당해서, 그리고 여러 테러 위협이 있고, 그러면 저는 그런 목숨을 가지고는 농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 더운 날 제가 포옹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여전히 이 방탄복을 입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도 비웃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런 건 안 했으면 내가 좋겠어요. 목숨 얘기가 정치적 명이 다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의원님은 이제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저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산송됐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파기 환송심이 예정대로 5월 15일 날 있었고 대선 전에 대법원으로 갔으면은 피선거권 박탈형이잖아요.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이 나왔다 이 얘기예요. 과거형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나는 방탄복 안 입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일종의 비아냥거리는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카트칼 피습을 당했을 때 실제 당도 나서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사과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좀 성숙한 정치가 됐네,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그거는 저도 정말 정치 테러 없어야 돼요.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 후보가 카트칼 맞았다고 방탄복 입고 방탄요리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치 테러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치적 책임은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 책임 방금 복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바로 정치인에게 있어서 운명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자, 영역이 요런 다른 얘기를 좀 부분인데 해볼까요? 자, 네. 요런 얘기들은 사실 이제 뭐 오늘로 이제 대선이 8일 정도 남았고 사전 투표가 이제 한 3일 앞으로 나갔으니까요. 민심이 어쨌든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그것도 판단이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MBN에서 여론조사를 좀 실시해봤습니다. 자, 여론조사 그래픽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이재명 44.9%, 김문수 35.9%, 이준석 9.6%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권영진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락세, 그리고 김문수, 그다음 이준석 후보가 약간 상승세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재명 대선론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치적 수사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추세는 네. 아직 저는 뭐 오차범위 내에 들어왔다거나 판을 뒤집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선거운동 준비 기간이 없었잖아요. 4월 4일 대통령 탄핵이 선거가 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대선 대차도 못 꺼내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또 경선 과정도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하고 그리고 또 뭐 또 이 한덕수란 분하고 단일화 때문에 우리 지지층들이 오히려 돌아 앉아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선거 초반에는 상당한 차이였죠. 근데 일주일 사이에 확 좁혀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하루 아마 다르게 좁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내일하고 모레 나오는 아마 마지막 이 여론조사 발표에서는 상당 부분 더 좁혀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추세선은 분명하게 이재명 후보는 하락 추세이고 김문수 후보는 상승 추세이고 막판에 가면은 이제 역전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복경 의원님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반응해 주시겠어요? 사실 그동안에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반발 심리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그 이상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안 움직였던 거죠. 아직은 대선판에 유권자들 일종의 유권자 판고르기가 아직 안 된 상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높게 조사된 측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지지자들이 막 그 여론조사에 응할 때거든요. 그래서 AR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폭이 더 좁혀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틀 후면 이제 깜깜이 선거지 네. 않습니까?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니까 그때까지 오차범위 내로까지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그러기에는 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다만 이제 그 저희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것은 원래 우리 유권자 지형을 보면 3% 내외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양쪽 진영으로 유권자들이 총 결집을 한다라고 봤을 때 실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못하는데 다만 이제 저희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정말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그 비상계엄의 여진 결국 이제 내용으로 보면 내란이라고 이제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진이 남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이 됐을 때 조금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지를 받았으면 이런 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많이 좁혀질 것이다라는 예측에 있어서는 뭐 저나 의원님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생방송이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 분께 짧게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선거는 실수하지 않는 쪽이 이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 이건 좀 주의해달라.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복 의원님 먼저. 방탄유리 안에서
대화를 한다는 건 답답해요. 유권자들과 내 스스로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여전히 이재명을 테러하려고 하는 이런 뭐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후보의 이재명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바깥으로 나오는 방탄일이 바깥으로 나오는 일은 가급적 조심했으면 좋겠다. 안전만 조심해라. 네.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권 의원님? 예, 이제 국민들이 몰랐던 김문수를 정말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경기도정에서 보여주셨듯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 그 능력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신 있게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아마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인물 경쟁으로는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정직한 후보를 택할 거냐, 거짓말하는 후보를 택할 거냐, 깨끗한 후보를 택할 거냐, 아니면 부패한 후보를 택할 거냐, 아니면 퍼주는 거에 능한 후보를 택할 거냐, 일자리 잘 만드는 후보를 택할 거냐. 나는 이 선택이라면은 뭐 국민들이 알면은 우리 김문수 후보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네. 자, 대선 승리를 위해서 두 분께서 각 후보에게 메시지까지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저 단상에 저희가 만나뵐 주인공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모두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꿈을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MB 선생입니다. 네. 저희 유세 현장에서 지금 같이 이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제가 유세 현장 유세하시는 모습 보면서 되게 감동 깊었던 그 메시지가 시작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지금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진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걷기 때문에 적극 지지합니다. 그 시작을 그런 메시지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다 기억하고 계셔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무현 그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어떤 슬로건, 비전과 이재명 후보가 내건 비전, 사람 사는 세상과 진짜 대한민국인데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가 지지하고 노 대통령의 꿈을 실현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꿈이라는 게 완전한 민주국가를 꿈꾸는 거잖아요. 국민이 정말 주인인 나라. 근데 만일에 이재명 그 후보가 당선돼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루더라도 그 꿈이 5년 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그 진보에 나간다 할까? 토대를 좀 만들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사의 진보를 믿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감명 깊어서. 유세 다니면 민심 되게 많이 청취하실 텐데 어떠세요?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 대한 이제 그 유권자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반가워하시는데 그 반가움이 뭐 개인 감금실에 대한 반가움이 아니라 이 비상계엄 이후에 비정상적인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선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나가듯이. 약간 투영시킨다.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뭔가 저렇게 집에 있던 사람이 나와줬네 이런 반가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선대위원장을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동영 후보 때도 하셨고 18대 총선 때도 하셨고. 18년 총선. 왜 이렇게 선대위원장의 후보군으로 항상 이렇게 거론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2021년에 경선 후원회장 했던 인연이 있어서 기억을 하신 것 같고 선대위원장으로 공식적으로 합류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어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고 또 국회의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절을 안 한 것이고 근데 총괄 선대위원장은 너무
큰 자리라 되게 상징성. 영광이죠. 정치하지 말라는 만류가 많았어요. 또 제 주변에.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이번에는-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좀 뭐랄까 돈 벌어라. 근데 네. 이번에는 좀 나가서 선거운동 좀 하라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 만류하던 분들이 이번엔 좀 나가라. 이번처럼 제 주변이 가족과 친집 동료 여러분 모두가 찬성해서 나가라고 한 적은 처음이에요. 왜 그러냐? 내란이기 때문에. 내란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쿠데타기 때문이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 끝났거든요. 충격받은 일이 많아요. 첫 번째 충격은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 발의를 반대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두 번째 충격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지명 거부할 때.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그것도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않잖아요. 보시는 요소들이다. 않고 네. 계속 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공동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거기서 마음이 합심이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 제안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시던가요? 후보님하고 전화 통화를 딱 바꾸는 순간 정말 약간 울먹했어요. 그때. 그래요? 왜요? 노 대통령이 그렇게 민주주의 사람 사는 세상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제1야당 대표가 3년 내내 그 수사에 시달리고 범죄자 프레임 씌우고 그런데다가 지금 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울컥한 게 있어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다 그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되게 울컥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럼 왜 지금 이 국면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은 지금 대선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내란 종식이에요. 그러니까 민주 헌정 질서가 계속 붕괴됐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헌법 위반을 좀 밥 먹듯이 해요 지금. 헌법 개념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내란을 종식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누구냐. 제1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두 분을 비교한다면 공통점과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꼭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뭐 김대중 대통령 우리 민주당 가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김대중 참 대통령 이렇게 인상들이 참 선량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민주주의, 국민주권 하시고자 한 애쓴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슬로건 사람 사는 세상이 이재명 후보랑 굉장히 겹치고 두 분의 어떤 그 삶의 그 정치적 배경도 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로 시작하셨고 정계에 입문했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께서 그 추도식 하고 하면서 밝힌 게 그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정치의 꿈을 꾸게 됐다고. 그래요? 실제로 밝히셨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 추모하면서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다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끝내 할 걸로 보세요?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양보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단일화잖아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재집권 내지는 이익을 위한 제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재집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냐? 저는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에 기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식별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유권자들이 생각해야 할. 네, 단일화해서 국민의힘과 그 김문수 후보가 재집권을 하는 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어떤?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반칙이 극단화된 게 계엄이에요. 원칙은 국민주권 원칙을 어기다가 끝까지 갔잖아요. 특권은 뭐예요, 특권이? 뭐 주가 조작이니, 뭐 무슨 뇌물 청탁이니, 이런 게 다 특권 문제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어떤 당이냐, 뭐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그 다음에 뭐 김건희 특검 다 거부했고. 그러니까 특권과 반칙이
과연 사라지겠는가 국민의힘이 재집권 할 경우에 그게 제일 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안전 문제예요. 저희가 네. 제일 신경 쓰고 그래서 방탄 유리 방탄유리까지 네. 실제로 신변 보호가 첫 번째로 위험한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지나치지 않냐고 국민의힘이 얘기한다는데 비상계엄은 안 지나친가요? 별아볼 일을 다 겪었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제가 이제 기대는 게 있다면 국민 중심적으로 국정 운영하겠다는 투철하기 때문에 그 소통을 하실 걸로 봐요. 이번에 굉장히 좋았던 게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50년 동안 대통령 후보가 방문하지 않은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경청 투어를 하셨거든요. 표를 생각하면 쉽지 않죠. 정책에서 첫 걸음이 듣는 거다. 국민이 시키는 말이 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네. 듣고 나서 정책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충분히 소통하고 들으면서 좋은 답들을 찾아가시면서 성공한 대통령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죠. 저희 찾아가는 판도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노래하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노래하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봉화에서 노무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을 했는데 남미 칠레의 그 민중가요를 백인의 합창단이 불렀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역동적이고 그게 단결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노래가 그리고 살짝 저희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못 외웠어요.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근데 중간에 구호가 있어요. 단결한 민중이 구호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애모. 네.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주장,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유튜브나 SNS에서도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오늘 그 의혹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치권 경험과 학문적 이론을 두루 갖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혹시 듣고 오셨어요? 예,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부정선거 그것이 알고 싶다인데요. 일단 저 김근식 교수님 모시면 바로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이 부정선거 의혹 하면은 뭐 하실 말씀 많으시잖아요. 예,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퍼뜨리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송파병의 김근식 너도 사기당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다고 저한테 누군가 보내주셨어요. 아, 직접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들어가 봤죠. 네. 그러니까 뭐 그분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사전투표 과정에 무슨 기본값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값에 맞춰가지고 사전투표 몇 명 할 때마다 한 장씩 이게 부정선거용으로 하나씩 투표용지를 넣게 돼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정한 숫자가 나오게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송파병이 딱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근식 정신 차려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황당해가지고 제가 당사자고 투표한 뒤에 개표할 때는 네. 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눈알을 부라리고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을 다 보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또 약을 올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본 다음에 제가 SNS에 네. 내가 송파병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하는데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겠느냐. 아, 그거 기사로 봤어요, 제가.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 얘기는 일종의 그 계속 떠도는 뭔가 그 선거에 진 세력 또는 뭔가 대한민국 그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바람이 자꾸 유령처럼 네. 이 정치권을 횡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에 우리가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졌을 때 그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쪽에 소위 진보 쪽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이게 함수값이 미리 입력돼가지고 예.
그 문재인 후보가 진 거다. 네, 원래 맞아요. 이긴 그 선거인데. 얘기 그래서 있었죠. 계속 와가지고 해서 당시 행안위원 몇 명,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진선미원인데 진선미원실 중심으로 해서 시연을 했어요, 아예. 그 관련된 걸 시연을 하고 그 사람들 다 와가지고 시연하고 부정선거 없다. 그리고 우린 그때 그분들하고 거의 손절했죠. 끊었죠, 완전히. 부정선거와 선거 부실 관리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부정선거와 부실 관리는 다르다. 예. 그러니까 제가 행안위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선관위 지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네. 투표함 관리라든지 또는 명부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실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부정선거라고 할 때에는 부정선거를 기획한 세력, 그로부터 이익을 본 세력, 거기에 가담한 자들,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수만 명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수만 명이 지금까지도 내가 부정선거에 가담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타나잖아요. 양심선언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몇 군데를 검증을 해보면은 거기서 이제 이상이 발견되면은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고 앞으로 선거 때마다 이용될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개표 조작이네 뭐 소스 조작이네 이런 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 죽여 대한민국의 시식. 그게 다 죽여.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이 과거의 부정선거면 이제 1960년 4.19 혁명에 도화선이 했던 3.15 부정선거인데 그쵸. 그때는 이제 뭐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뭐 조를 짜 가지고 뭐 투표 용지 넣고 또 남의 거 넣어주고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한 전근대적인 부정선거였잖아요. 그렇죠. 개표할 때 갑자기 전기 나갔다가 투표함 바꿔치고 굉장히 전근대적인 부정선거였는데 지금 횡행하고 유령처럼 돌아다니는 부정선거는 상당히 근대화된 부정선거 음모론이죠. 그러니까 뭐 수치를 미리 입력해서 네. 이 개표를 조작해가지고 수치가 그 입력한 대로 나온다든지 네. N값이라는 기본값을 넣어서 사전투표에 몇 장당 한 장씩 들어가게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의 좀 하는데 이건 입증된 건 전혀 없고 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송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표장에 갔을 때 우리 정당에서 보낸 개표 참관인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양당에. 여야가 추천하는 그럼요. 참관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합의하고 봉인 뜯고 숫자 확인하고 이상 없는지 유무 확인한 다음에 동의하에 선관위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다 알면은 절대 숫자를 조작하거나 개표 당시에 어떤 뭐 알 수 없는 용지를 집어넣거나 이게 불가능한 건데 그걸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딱 하나예요. 패배한 쪽이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이게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차치하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만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누가 이길지 질지는 뭐 선거 들어갈 때 이미 대충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이기겠다, 지겠다. 물론 이제 박빙의 선거 한 5% 안쪽으로 2, 3% 안에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는 데는 끝까지 보죠. 그럼 그런 경우는 투표 참관인들이 불을 보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표가 잘못 찍게 될까 봐. 그렇죠. 이 당락이 결정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네. 개봉이 됐잖아요. 혹시 두 분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안 봅니다. 볼 필요가 없다. 그럼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볼 필요가 없죠. 의미 없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 관람을 좀 했어요. 네. 또 조셨다고 그래요. 아직도 현실인식이 아직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직 사실 탄핵당하고 지금 잘못하면 아니죠. 조만간 내란죄 유죄 판결 받으면
다시는 사회생활하기 어려울지 모르는데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그런 그 영화를 보러 다닌다. 사실은 뭐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맙죠. 선거에 아무래도 중도층이 보기에는 잊어버렸던 탄핵과 그 계엄, 내란 이런 게 다시 또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통상 총선은 우리가 정치권을 보면요. 총선은 심판, 선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 인물 선거인데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 되게 강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다니고 뭐 하니까 아 이거 진짜 윤석열 정권 한번 손봐야겠다 이런 그 유권자들의 생각이 강해지는 거죠. 제가 보기엔 우리 당보다 국민의힘에서 더 부글부글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김구식 교수님 웃고 계시지만 웃고 계신 게 아닌 게 SNS에서 보니까 엄청 강하게 네.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해서 지금 벌어진 선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해가지고 우리 당이 그 탄핵이라는 멍해를 쓰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판에 본인이 부정선거를 두둔하는 행보를 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지난번 총선도 부정선거이다는 뿐만 아니라 지금 6.3 대선도 부정선거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보러 간 영화관 앞에는 그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6.3 대선 부정선거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집단과 그룹을 지지하는 행보를 하면 도대체 우리 당의 김문수 후보가 돌아다니면서 투표해달라고 돌아다니는데 투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부정선거인데 왜 투표하냐. 그다음에 실제로 계엄도 이분이 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 때문에 했다는 것이지만 그참에 선관위에 중앙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이유도 부정선거를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망상에 빠져서 정말 국민의힘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선까지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네. 제발 좀 다시 구속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게 네. 구속된 것처럼 집에 좀 조용히 계시라 이런 말이죠. 돌아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김구식 교수님 이 의견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속으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당직자들이나 친윤계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걸 대놓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속마음은 다 부글부글 끓죠. 아, 이 정도 우리 당을 망가뜨렸으면 좀 국으로 가만히 있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다녀도 뭐 밥 먹고 반려견까지는 괜찮겠어요. 왜 부정선거 영화를 보러 갑니까? 이 지금 투표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정말 우리 당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죠. 그 국민의힘이 이 부정선거론을 넘어서지 못하면 정말 제대로 된 정당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거다. 왜 그러냐면 사실 먼저 부정선거 2017년도 부정선거에 졌다고 또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을 끊어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되면서 그걸 끌어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깊숙이 부정선거론에 들어갑니다. 네. 그 민경욱 의원 등등 해가지고요. 들어갔는데 이준석 그 후보가 당시 당대표가 됐을 때 탄핵의 감과 부정선거 둘 다 우리 당에서는 다 끌어내겠다고 해서 그 관련된 사람들 다 쳐내요. 네. 결국은 그 이준석 후보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20년에 있었던 그 4.7 재보궐선거, 21년 4.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겼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어쨌든 이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결국은 부정선거론과 결별해서 윤석열 후보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기에 부정선거에 발을 담고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거에 결별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이번 대통령 선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총선까지 저는 좋은 결과를 모르겠어요. 이것만 갖고 제가 함부로 예단하기가 어렵지만 부정선거론에 발을 담글수록 이후의 선거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정선거 의혹 핵심만 뽑아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팩트 배틀 시작해 보겠는데요.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한 번도 줘보는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나 또는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역시 똑같이 21대 그 국선의 선거 소송에서 다뤄졌던 주제고요. 거기서 대법원이 그 검증한 결과 그것은 정상적인 투표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빳빳한 투표지,
다시 접은 것들이 회복되는 이런 투표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 빳빳한 투표용지로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다 투표로 가면은 기표를 한 다음에 이걸 접어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접어서 넣을 때 막 이렇게 열심히 접지 않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찍은 다음에 잘못 이게 너무 세게 접으면 이게 다른 데로 번질까 봐. 겹칠까 봐.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접는 신용만 해서 약간 구부려서 집어넣습니다. 네. 저하고 똑같네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예, 대부분. 왜냐면 그냥 이렇게 해서 대부분 그렇게 넣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않게. 있어요? 예. 딱지치기 합니까?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다른 데 묻을까 봐. 맞아요. 그럼요. 예, 한 번은 이렇게 입으로 한번 불지만 그리고 그렇죠. 혹시 몰라서 입으로도 부세요? 예. 이거 말려야 되니까. 예. 배웠네요. 저 이번 그러니까 선거 무료표 때문에 될까 봐 해야겠네요. 이렇게 그럼요. 요 정도로 해서 넣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사실은 들어가면 그냥 펴질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빳빳한 종이에 주범 중에 하나도 저 같은 사람이 되는 아니 거죠. 저희들도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건 빳빳한 투표용지로는 투표를 하는 사람의 실제 이 행태를 보면 나올 수 없는 음모예요. 네. 본래 빳빳하게 펴져요 들어가면. 이게 세게 딱지처럼 접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접어서 접는 신용만해서 넣고 그 안에서 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무슨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회개한 거죠. 그리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네. 이것은 그 부정선거의 근거, 그 과학적 근거,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난 상황이에요.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질 않아요. 근데 사전 투표소에서만 CCTV를 가린다. 저는 그 지침을 그렇게 해석을 안 했었고 제가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다를 이유가 없고요. 투표소에는 CCTV가 있으면 그걸 가리는 게 맞아요. 아니 개인이 가서 내가 몇 번을 찍는데 그걸 위에서 보고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투표소에 CCTV가 없는 게 기본이지만 설사 CCTV가 있는 투표소를 쓰는 경우에는 투표소로 활용하는 그 시간만큼은 CCTV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실 투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관리에 부실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 그 사전 투표함을 관리하는 장소가 좀 더 그 안전 장치나 이런 게 잘 돼 있냐 약간 부실한 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정 투표라는 근거는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의혹은 어떨까요? 그 작년 22대 총선 때 얘긴데요. 그 은평구 선관위 직원이 새벽에 그 회송용 봉투라고 하죠. 이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다. 관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도달해서 이걸 다시 투표함에 넣을 때는요. 또 양당의 참관인들이 다 입회하고 선관위 직원이 입회하고 다 확인해서 봉인하고 투표함에 보관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한번 음모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뭐 새벽에 왜 들어가니 저걸 왜 뜨더니 이야기합니다만 자세히 보면요. 정해진 매뉴얼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CCTV도 없는 곳에서 거의 은폐해가지고 할 일이지 그걸 CCTV에 찍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누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유독 그 은평구에서만.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은평구에서만 이런 일을 했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른 구에서도 다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전투표에 대해서. 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양당 참관이 다 입회했고 그래서 선관위 조사하고 다 했는데 문제 없다고 해서 결론 난 네. 얘기를 갖다가 자꾸 시간대에서 왜 했냐면 참 답답한 거죠. 우리가 김문식 교수님 저도 연구소나 이렇게 일할 때 밤늦게 논문 쓰면 이게 표절하는 게 되나요? 낮에 쓰면 표절 안 한 거고 밤늦게 쓰면 표절한 거고. 우리 주로 밤늦게 날밤새고 써요. 그렇죠. 그 전제를 밤늦게 12시 넘어서 새벽 한 2, 3시 사이에 쓴 거는 표절이고 낮에 쓴 거는 표절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주 적절한 반증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유독 이 사전투표 그리고 네.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사전 투표는 투표 관리관에 도장 날인이 없습니다. 프린트에서 얼마든지 투표 용지를 만들 수도 있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컴퓨터나 이런 것 전자기기 없이 대만식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렇게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될 것 같다. 먼저 그 투표 분류기 그 기계식
불려갖고 자꾸 지금 수개표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수개표예요. 가까운 예가 21대 국회에서 부평에서 그 당시에 낙선한 문병호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나오셨는데 그때 한 120몇 표를 졌어요. 그런데 신청을 했죠. 재검표했지만 몇 표 더 늘어났어요. 그 경우도 참 1번, 2번이 바뀐 게 아니라 무효표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서 그렇게 표가 일부 미세 조정이 됐고 저는 그 투표 기계식 분리에는 사실 문제가 없다. 이건 찬반을 가리고 나중에 100표든 뭐 이렇게 뭉글 때에는 다 사람 손으로 그리고 양당 간표위원들이 그 참관인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두 번째 사전투표인데 사전투표는 제가 보기에 이게 투표 성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당은 되게 사전투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계층이 되게 젊은 세대 또는 직장인들이 선호해요. 왜냐하면 직장 근처에서 점심 먹고 가까운 그 근처 동사무소에서 아무 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투표일은 고스란히 휴일로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당의 지지층 성향이 강한 직장인 또는 20대에서부터 그 40대, 50대 이 정도의 세대는 투표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당 표가 50%면 사전 투표에서는 한 60%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 투표에서는 아무래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60세 이상, 70대 넘으신 분들은 국민의힘 지지가 강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침 새벽같이 투표하세요. 그런 분들은 본투표 날을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또 홍보를 하니까 사전투표 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사전투표에서는 우리가 평균보다 10% 이상 더 나오고 본투표는 국민의힘이 자기가 받은 표보다는 10% 이상 더 나오는 그런 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전투표가 조작된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여론조사에 수렴돼 있어요. 저도 결과는. 이게 이제 그 기계식 좀 전자개표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투표지를 집계하는데 보조장치입니다. 수개표로 하는데 수개표하는데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집계 분류 보조장치를 하나 두는 것이고 결국 사람들이 다 하고 양당 참관인이 다 확인해서 재투표해서 재확인할 것들은 정확히 벌써 무효인지 확인인지 선에 걸쳤는지 확인해서 본다는 말씀 드리고 사전투표는 지금 말씀 잘하셨지만 투표에 그 참여하는 성향들이 좀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도 그렇습니다만 사전투표는 이제는 좀 없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사전투표 날하고 본투표 날하고 너무 시간의 차이가 너무 길어요. 길게는 5일 정도까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5일 사이에 민심이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는 거예요. 아,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투표를 없애자. 그렇죠. 5일 정도의 민심의 갭이 있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미리 투표하는 것이 과연 본투표 날의 민심과 정확히 일치할 수 있을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막말로 어떤 후보가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투표는 폐지하고 본투표를 저는 이틀로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우리 국민의힘이 과반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에서 우리 당이 빠져나와야 열심히 해서 과반수가 되면 그때 정말 국민들과 상의해서 공론화시켜서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로 하는 걸 저는 제안합니다. 아까 그 사전투표랑 본투표의 차이를 좀, 이 표 차이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재외국민 투표 관련해서도 이 21대 총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도 개선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초선 때 외통위 할 때 해외 국감을 가거든요. 외통위는요. 그때 미국에 가니까 현지 그 교민이나 교포분들 만났더니 그때 당시에는 2번을 와야 돼요. LA 총영사관이다. 그러면 인근 LA 시내는 물론이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글로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또 투표하러 또 와야 되고. 그래서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거 어떻게 2번씩이나 오냐. 그래서 등록 절차는 지금 온라인으로 간소하게 돼 있어요. 근데 투표는 와서 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신분증과 이런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확인해가지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 현장이 공간이거든요. 외교부 공무원들이나 당시 선관위 공무원들이 다 파견 나가요. 그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나 명부에 없는 사람이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혹도 있어요. 한 사람이 사전투표에서도 투표를 하고 본투표에서도 투표를 하는 이중투표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다 투표를 해봤는데 투표하러 가면 다
다 그 투표 참관인들이 저기 선거인 명부 대조하고 명부에 제가 사인하지 않습니까? 사인하면 사인하고 나서 그 투표용지를 발부받잖아요. 사전 투표 한 사람이 또 같이 하는데 그게 선거인 명부에 이미 사인이 된 사람이 또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우리나라만큼 그런 거 잘하는 나라 없습니다.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령 투표니 뭐 1인 2표 중복 투표했다는 것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망한 사람 명의로도 투표를 했다. 이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예컨대 사망 신고가 안 된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사망한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망한 사람인데 저하고 얼굴도 비슷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분증 확인했을 신분증까지도 다 비슷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사망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요 얘기는 어떨까요? 이 유심칩 대란 있었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중국인 대리 투표 얘기예요. SK텔레콤이 유심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 모바일 신분증 제시하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 거고요. 네. 대부분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하는 거고요. 그럴 경우는 중국이 대신할 수가 없죠. 이제 모바일 신분증을 이제 해킹해가지고 그걸로 가서 한다는 건데 이제 모바일 해킹 정도가 가능할 정도면 그 해킹 정도의 놀라운 실력으로 겨우 한 표 정도 훔치려고 하겠어요? 그 정도의 해킹 실력이면 제가 볼 때 지금 떠도는 것처럼 중앙선관위의 선거 개표 숫자를 조작해서 넣으면 되는 거죠. 숫자를. 100번 양보해서 네. 모바일로 조작을 했다 쳐요. 그러면 그 시기에 대거 중국인이 입국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한 선거구에 영향을 주려면 최소 1,000명 내지는 대략 한 2~3천 표에서 많으면 5천 표로 당락이 갈리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바꾸려면 한 투표소당 3,000명 이상의 중국인이 투표를 해줘야 돼요. 3,000명 이상. 예, 한번 그때 출입국 통계를 봤으면 좋겠어요. 투표 당일날 전후에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건 우리 스스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 비행기 값부터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선관위가 이제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주장을 해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부터 선관위가 공정선거 참관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공정선거 참관단을 도입을 했습니다. 공정선거 참관단은 우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당학회와 정치학회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구성은 학회나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번 대선 때 투표소, 개표소 그리고 사전투표소를 참관하실 예정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투개표소, 사전투표소 전부를 돌아다니시면서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참관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 제도에 더해서 뭐 시민사회, 언론까지 이 선거 감시 체계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보는 눈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러면 선거 부정 의혹 이런 건 좀 줄어들 거라고 보세요? 어쨌든 선관위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각 정당의 참관인 플러스해서 지금 그 일반 시민들까지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니까 뭐 저는 뭐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 네. 그렇다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그 전과정을 들어가서 찍는 것까지 다 보여줘도 안 믿을 거예요. 조작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서 자기 확증 편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라도 믿지 않을 거고요. 모든 세상사에는 음모론이 항상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니까 1987년에 칼기 858기 폭파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북한의 공작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때 학교 다닐 때 우리 홍 의원님도 학교 다닐 때인데 이렇게 두껍게 칼기 858기 의혹 사건 해가지고 그 조작의 증거들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면 그럴듯해요. 저도 그때 믿었어요. 음모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때는 정부가 직접 국정원의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음모론에 대해서 파헤쳐보자 해서 가장 좌파적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원 자료를 다 뒤져본 겁니다. 몇 개월 동안 활동을 합니다. 결과
칼기 858개 사건은 북한이 한 게 맞다라고 결론을 진보진영에서 내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음모론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본인들이 스스로 이게 그 허망한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이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또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 잘못된 노선이나 주장을 처리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처럼 주술처럼 매달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오늘 두 분과 함께 그 이제 뭐 대선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마무리는 수취인 분명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두 분이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메시지를 좀 고민해 주시고요. 예.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먼저 김 교수님 메시지 전해주시죠. 네, 수치인 분명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를 믿고 계시는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부정선거의 음모론은 다 조작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께서 선거에서 졌다고 한탄하고 정말 서럽고 절박하니까 부정선거의 음모론에 빠져드시는 것 같은데 선거에서 이기는 건 간단합니다. 부정선거를 믿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을 사면 됩니다. 네, 이번엔 홍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여러분의 주권은 절대로 손상되거나 훼손되거나 조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투표하는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투표하는 국민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의 의사를 투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판도라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